2014년 10월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학술 조사를 위해 나주 보감리 고분과 인접한 정촌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한다. 정촌 고분 무덤 1호 석실에서 백제의 찬란한 장식 문화를 보여주는 진기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돌방 무덤에 무너진 벽선 틈,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진기한 모양의 신발 한 켤레가 발견된다. 잠깐만. 됐어. 빨리 올릴까? 됐어.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금동 신발. 그 안에 담긴 백제의 혼을 느껴보자.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우리나라의 4대 강에 속하는 영산강. 나주를 따라 굽이 흐르는 영산강변은 과거 마한과 백제의 세력이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하다. 무려 20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나주에서는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기록에 없는 유물들이 많이 배출된다. 바로 나주 곳곳에 자리 잡은 고분의 흔적들 때문이다. 크고 작은 동산을 연상시키는 옛사람들의 무덤. 과거 죽은 이를 위한 매장 의례 행위의 증거가 되는 이 고분은 역사학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분이 출현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고대 국가라고 하는 정치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신호등과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고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제 국가 단계의 그 사회와 그 지역이 진입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성격을 갖는 유적인 것이죠. 나주시 다시면 보감리에 위치한 4개의 옛 무덤. 발굴 이전까지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래된 동산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1996년 주변 정비 복원 작업 중 작은 동산 중 하나가 고분으로 밝혀졌다. 놀라운 건 사다리꼴을 한 고분의 특이한 형태였다. 고분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국내 유일의 복합 묘제로 외형은 마치 현대 아파트를 형상화한다.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보감리 고분. 내부에서도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 일단 거대한 옹관, 즉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관으로 쓰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관을 쓰는데 이 봉분을 굉장히 큰,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고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고총 고분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3호분의 대표격인 96 석실 안에서 대형 옹관이 발견된다. 사람의 시신 또는 화장한 뼈를 담아 매장하는 데 썼던 항아리, 옹관. 2m가 넘는 대형 옹관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시대의 웅장함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거대한 항아리관을 어떻게 제작했을까? 현세의 많은 학예 연구가들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추측들을 내놓고 있다. 옹관은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물레를 사용해 제작하지 못하므로 점토판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한다. 물레를 사용하지 못해 막대기와 실을 이용해 둥근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선 대형 옹관 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옹관의 성형기법 연구와 바탕흙 분석을 토대로 가마에서 대형 옹관을 구워낸 것이다.
미스터리한 아파트 고분이라 불리는 보감리 고분은 무덤 형태도 실로 놀라웠지만 이와 더불어 유적 인근의 연구소 컨테이너 안에서 조립 복원되고 있는 40여 개의 대형 옹관 또한 역사 연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다. 영산강유역은 이 옹관이 유난히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 옹관의 규모를 보면은 큰 것은 일단 그 한 2m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무게만 해도 약 500kg 가까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대형의 이런 그 옹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다 많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옹관을 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지배층, 엘리트들이 이런 그 옹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한정된 계층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형 옹관은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영산강을 중심으로 다량 출토됐다. 당시 넓은 나주 평야 주변으로 대형 옹관을 서용한 고분은 100여 곳 이상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지역 고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수한 나주 고분들만의 독자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분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한데 곳곳에서 발견된 대형 옹관을 통해 과거 이 지역을 당시 아주 막강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단지 지방의 어떤 독특한 매장 문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또는 국내의 어떤 백제 사회에서 백제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관계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총을 축소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백제 중앙, 그다음에 다른 가야라든지 외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6세기 중엽까지도 세력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백제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3호부는 아파트처럼 층별로 무덤을 쌓아놨다. 3호분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각기 다른 형태의 무덤이 3층의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조성된 1층은 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옹관묘와 봉분 등이 형성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3층에선 대량의 석실이 만들어진다. 1기 12개의 옹관이 존재했던 자리, 바로 전체 옹관수의 절반이 있던 옹관 전용 구역이다. 3호 옹관으로 불린 이곳에서 각종 철 제품과 구슬들이 발견된다. 이 유물들을 통해 고분이 3세기에 처음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기에 해당하는 구역에선 석실과 옹관, 석관묘가 발굴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유물을 찾아낸 곳이 바로 96석실이다. 96석실은 내부의 무덤방도 가장 크다. 3평 정도의 규모에 높이도 2m가 훌쩍 넘는다. 발굴 당시 이곳에는 4개의 옹관이 놓여 있었는데 기존의 옹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석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덤을 도입한 것이다. 3기에 해당하는 3호분 서쪽을 살펴보니 옹관 대신 커다란 돌을 잘 다듬어 만든 석실이 대거 제작되어 있다. 3기는 가장 마지막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칼 등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봐 유력자나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3세기에서부터 시작해 7세기까지 무려 4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무덤인 것이다. 무덤을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치장을 하고 그 속에 많은 유물을 넣었었던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 6세기
정도 되는 딱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 시기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는 그 시기를 고분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 무덤들의 크기를 그렇게 크게 만들질 않습니다. 무덤이 작아지죠. 작아지고 그 속에 떠나는 뭐 유물들도 굉장히 빈약해지고 그래서 그 시기에 무덤이 크게 만들어지고 부장품의 풍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이 지역사회에서는 백제 또는 백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토착사회에 있었던 마한사회 이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한과 백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된 거죠. 나주 보감리 고분군과 인접한 곳에서 또 다른 고분이 발견됐다. 바로 정촌 고분이다. 정촌 고분은 작년 10월 학술 정비 차원에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시작한 곳이다. 연구자들은 정촌 고분을 발견할 당시부터 이곳이 고대 문화재의 보물 창고일 것이라는 흥분에 부풀어 있었다. 고분의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이쪽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삼국시대 소위 마한이라고 하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한이라고 하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고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입지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정촌고분이라고 하는 고분을 파괴된 계기도 바로 그와 같은 입지 때문이었는데요. 정촌고분의 입지가 다른 그 일대 다시면 보감리 일대에 있는 고분들과는 다르게 산 비탈에 상당히 높은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한 정촌고분. 이 우월한 입지는 정촌고분이 왕의 버금가는 고위층의 무덤일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연구팀은 고분 돌방 무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그 안에서 흩어져 있는 유골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뚜렷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서 중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기에 부장된 물건들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권위, 그다음에 그 무덤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개성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넣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그 당시에는 다뤄졌죠. 발굴 조사 당시 정촌고분의 돌방 무덤인 1호 석실은 백제 마한권에서 발견된 고분 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 애초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큰 돌들이 잔뜩 쌓여 있어 시작부터 난항의 연속이었지만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값졌다. 많은 돌들을 다 치우고 처음 주 공간이 살짝 그 돌 틈 사이로 보였었죠. 그 돌 틈 사이로 이제 불빛을 좀 쏘였더니 금동 신발이 눕혀진 상태로 바닥판하고 그리고 용머리 장식이 살짝 좀 비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금동 신발 발등에 용머리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금동 신발보다는 금동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돌 무더기 사이에서 흙덩어리를 걷어내자 온전한 형태의 신발 한 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출토된 신발 바로 옆에서 또 다른 한 짝의 신발이 나왔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금동 신발이 출토된 것이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 신발을 가져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신발의 무늬를 자세히 살펴봤다. 엑스레이 사진들을 통해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금동 신발의 특이한 점을 찾아냈다.
발굴됐을 때 이렇게 흙이나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 이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일단 먼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이것도 이제 작년에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신발 곳곳에서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무늬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신발 바닥 중앙에는 도깨비 문양과 꽃잎이 8개인 육각형의 연꽃 무늬가 3중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연꽃 중앙에는 꽃술이 새겨져 있었다. 신발 양 옆으로는 독특하게 용으로 보이는 문양이 장식됐다. 이제 요 서편에 이렇게 용머리가 이렇게 같이 이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동편 같은 경우는 용머리가 따로 바로 옆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동편에 이렇게 붙는 용머리입니다. 그래서 용머리를 따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동편에 붙는 이 못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용의 그 뿔하고 이런 눈, 뭐 이렇게 그 입하고 이 그 뭐 용이 이렇게 뿜는 그 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주 최초로 출토된 반남면 고분군의 금동 신발은 거북등 무늬인 귀감문을 띠고 있었으며 나주에서 두 번째로 발굴된 도감리 고분군의 금동 신발은 물고기 장식구가 달려 있었다. 가지각색의 문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문양 자체는 약간 다른데 공통된 특징은 일단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거북이 등 모양은 장수를 얘기합니다. 즉 오래 사는 그것을 기원하는 문양이거든요. 물고기는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즉 또는 물을 장악하는 호수를 또는 강을 장악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요. 영문이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 그 용과 봉황은 최고의 그 상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문이를 장식하고 있고 이 세 금동 신발이 모두 그 지역의 최고 지배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귀하디 귀한 금으로 겉을 도금하고 용과 물고기 문양으로 섬세하게 장식한 금동 신발. 보기에도 실로 화려해 보이는 이 금동 신발은 그 옛날 과연 누구를 위해 또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만들어졌을까? 이 금동 신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세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백제 왕건뿐만 아니라 신라 같은 경우도 왕건이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단계에 지역에서 유력한 세력들에게 그 지역 내에서의 지배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이런 금동 신발, 금동관, 장식 대도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 대신에 그 현지 세력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왕건에게. 그러면 거기에 이 공납 비슷하게 토산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군사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왕건하고 그 지역의 수장의 인격적인 관계지 제도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신발은 백제 중앙에서 준 것이겠지만 그 신발의 주인은 현지 세력, 현지에서 유력한 세력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신발을 꾸민 장식과 징은 무덤에 묻힌 주인공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화려한 금동 신발을 무덤 부장품으로 넣은 것은 현세의 권력을 내세에도 누리기 바라는 염원을 짐작케 한다. 금동 신발은 아직까지도 우리 현세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산물이다. 이쪽 지역이 삼국시대 이후 그러니까 5, 6세기까지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화려하고 당시의 모든 기술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금동 신발을 줌으로써 사여함으로써 이쪽 지역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 관계라고 할까요? 포섭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여졌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의 금동 신발. 1500년간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금동 신발의 위대한 발굴은 다시금 과거의 역사를 깨우고 있다.